자,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황태영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30년 정도 봉직을 했고요. 올 2월부로 명예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명예교수가 됨으로써 지금 학교에 남아있는 모든 교수는 불명예교수가 되고 말았어요. 역사교육 하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재밌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역사 배우냐고. 근데 제 장모님이 88세인데 장모가 70대 됐을 때 우리 장모의 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딸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딸과 어머니 사이에 만들어져 있었던 그 육중했던 그 세계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억이 없어짐으로써 과거를 기억 못함으로써 세계가 사라져버리는, 아까 통일 말씀하셨는데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를 모르면 북한 사람과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을 하는 거, 그 역사는 일단 과거다. 과거는 왜 중요하냐? 모든 미래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계획한 것을 잘 실행을 하면 바꿀 수 있고 또 변조할 수도 있어요. 역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바로 그 민족의 것이고 그 사람의 것이에요. 퍼스널 히스토리, 개인적인 역사는 그 사람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들어봄으로써 감을 잡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100%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또는 그 사람이 정확히 말해줘서도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빈틈이 좀 있을 망정, 과거는 그걸 알므로써 그 사람을 알고 우리의 과거를 알므로써 우리나라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졌다 그러면 나의 주변 세계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동물들도 과거를 기억하는데요. 10년 전에 봤던 그 강아지가 나를 보고 뛰어오는데 자기 나라 역사를 10년 전 것도 모르는 인간이라면 그 강아지만 또 못한 거죠. 네, 과거는 신도 바꿀 수 없다는 히라버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를 변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역사는 과거인데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작할 수 있고 변조할 수 있고 날조할 수는 있어도 해석이 바르다면은 그 과거의 그것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에치카의 그 싸구려 역사관을 어린 시절에 역사는 현재와 과거 간의 대화다 이따위 소리하고 그랬는데 그 대화 아니에요. 과거는 신도 바꿀 수 없는 확실히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지 몰라도, 소상히 기억할 수 없을지 몰라도 팩트는 존재하는 겁니다. 히스토리컬 팩트를 향하여 그걸 끝내 인간의 노력으로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학문이 역사학이에요. 그 해석을 달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새로운 해석은 새로운 사료가 나옴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지, 요놈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놈은 저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면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관점을 세움으로써 공산주의적인 사고에서 계급사관에 따라 역사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어떤 칸트의 철학에 따라 역사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는 민족사관에 따라 역사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실증사관에 따라 역사는 있는 그대로 막 해석한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 사료나 기타 유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실증력으로 보면 가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는데 역사학계에서 3.1운동 때 조선독립 만세라고 불렸다고 기록한 그 사료가 훨씬 많아요. 80% 이상은 조선독립 만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만 대한독립 만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는 히스토리컬 팩트는 뭐냐? 대한독립 만세로만 만세를 불렀어요. 100%. 근데 왜
사료가 80%가 조선 독립만세로 되어 있느냐? 일본 천황이 조선을 합병할 때 첫 번째 항목이 앞으로 향후 1조가 대한은 조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기면 위법이에요. 황제의 칙령을 어기는 거게 되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취조할 때 뭐라고 만세 불렀냐 그러면 대한독립만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대한독립만세라고 받아 쓰면 안 돼요. 위법이야. 그러니까 조선독립만세라고 받아 쓴 거죠. 재판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보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조선독립만세라고 보도했어요. 뭐 사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실정사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80% 이상이 조선독립만세로 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조선독립만세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만세 불렸다 주장하면 그거 엉터리 역사가 아니고 그 엉터리 사가죠. 어느 사람이 골방에 벽에 써놓은 글씨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쓰여 있는 거고 어느 사람이 일기장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고 아무도 안 보는 일기장에는 그리고 자기들이 만주로 도망온 사람들은 망명한 사람들은 전부 대한독립만세라고 만세 불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진실된 기록이지 나머지 80%는 엉터리죠. 우리말 있잖아요.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구는 바로 쳐야 된다고. 근데 마당 삐뚤어졌으니까 나도 장구도 삐뚤어 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놈들이 실정사관 놈들이에요. 이따위 식으로 역사를 하면 안 된다. 팩트를 바꾸면 안 된다. 히스토리컬 팩트는 하나고 그건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준을 내세우느냐. 그 당시에 백성이 어떤 일을 어떻게 평가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즉 내가 생각하는 건 늘 국민사관이에요. 국민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가. 국민이 김홍집 내각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당시 국민들이 우리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당정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당파의 정부란 소리 아니에요? 그건 괴뢰정부란 소리예요. 그건 갑오개혁정부가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을 간판으로 세워놓고 실은 우리나라를 먹기 위한 갑오외란을 벌이고 있는 갑오외란 정부 앞에 나와 있는 저놈들은 다 꼭두각시들 일본 놈 꼭두각시 즉 외당들이다. 외놈들 당파. 이제 이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되고 역사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역사는 뭐냐? 과거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고 과거는 하나고 신도 바꿀 수 없고 날조할 수도 조작할 수는 있어도 그 팩트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팩트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역사학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안다는 것은 즉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아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일제 때 제일 많이 한 공작이 뭔지 압니까? 뭐 독립적인 항일의식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접근해 가지고 야, 그 니들 나라 개념만 없애버리면 너 대한제국 때 살았던 것보다 훨씬 개인적으로는 잘 살게 만들고 너희들 가문도 더 번영하게 만들어 줄 거야. 뭔 그 이심도 없고 의미도 없는 대한제국을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붙들고 괴로워하느냐. 그놈의 집단적 국가정체성을 없애버리는 대신에 나머지 너의 개인 정체성이나 너의 가문의 정체성, 네 마을도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꼬시는 설득이 제일 많았어요. 또 그 설득에 제일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류의 이론이지만 동시에 어느 나라의 이론이에요. 가장 큰 인간의 공동체의 이론이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주권이 있고 뭐 그래갖고 국가라기보다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구들은 안보 문제나 이런 거 드는데 안보는 개인도 하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뭐 200명 정도 개인적인 집단이 있어도 다 그 안보해요. 안보는 국가만 고유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는 안보를 하는 겁니다. 국가만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두 번째, 교육시키는 문제예요. 공자님 말이 있죠. 양민과 거민만이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옛날 같으면 이 천재지변도 많고 그래서 굶주리는 시기도 엄청 많아서 조그마한 집단으로는 여기서 이쪽 조그마한 집도 여기서 풍령이 들었는데 이쪽에서는 굶어 죽어요. 근데 그것을 한 나라가 아니면 그 물자를 소통시킬 수가 없어요.
그 국가의 권위만 그걸 소통시키고 또 그러한 자연재해에 맞설 수 있는 치수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요. 치수를 잘해야 농사를 잘 짓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은 웬만한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안 해요. 지금도 여기 조금밖에 안 왔는데. 왜냐하면 저 아사달 씨도 교육 강권이 없어요. 나도 없고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을 하시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안 보내면 부모님들 벌금 내든지 감옥 가야 돼요. 언제까지? 지금 의무교육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늘어났죠. 안 보내면은 법에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기, 먹여 살리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먹이고 교육을 시킨 그 공동체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 과거의 행적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건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중에 국가에 소속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랑 같이 먹고 살았던 그런 동포 중에 누가 뒤지게 얻어 터져 막. 그 이봉창 열사가 나는 38까지 해볼 거 다 해보고 인생 즐기고 다 인생 즐겼으니까 김구 선생한테 한 이야기예요. 내가 일본 천황을 죽이겠다고. 근데 그 전기를 일으킨 게 뭐냐면 일본 사람보다 일본말을 잘하고 일본 사람보다 일본 노래를 더 잘해서 일본 사람이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상해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일본 놈들 다 사귀어가지고 뭐 경무국장이고 뭐고 경찰서장이고 다 친하게 지낸 사람인데 그 양반이 무슨 충격적인 경험을 했느냐. 동경에서 우리 조선족 할머니를 일본 놈들이 두들겨 패는데 일본인인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서서 뭘 못 말렸어요. 못 말린 그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그때 너무 커가지고 상해로 이제 온 거예요. 그 김구 선생을 찾아서.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만 자기의 집단적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스스로 버리고 일본 사람처럼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죠. 그러던 사람이 자기와 같이 한솥밥 먹었던 그 국가에 의해서 양민 정책 혜택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할머니가 그것도 뭐 어린이도 아니고 집합하는 걸 보고 자기의 집단적인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조선인이로구나. 조선 사람이로구나. 깨닫고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그걸 막아서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창피함 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국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돌이키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백범일지에 김구가 써놨어요. 자, 내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간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인류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그 다음에 어디 자기의 행정 단위에 있어서 뭐 서울 시민으로서 정체성, 송파 구민으로서 정체성, 고향 시민으로서 정체성 가지고 더 내려가면은 집에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뭐 누나로서 뭐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속에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걸 훌륭히 잘 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걸 다 합친 것이 그 사람이라고. 다 잘하는데 하나만 못 온다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막 욕먹어요. 어떻게든 또 개선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뭐 자태 고대로부터 고조선부터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대한제국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함부로 그래서 날조거나 조작하거나 알지도 못하는데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잘 살 때에는 잘 살던 시대를 묘사를 한다. 조선이 건국되고 약 200년 동안은 아주 잘 살아요. 잘 살고 그때 풍류가 엄청 발달하고 그랬던 때는 그때는 뭐 잘해봤자 땀 흘려서 일하고 뭐 가을에 거두고 또 나눠 먹고 이러던 시대라 그때의 역사는 우리가 재미로 써도 되고 풍류적인 미감으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위기에 빠진 때가 있잖아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또는 이 일본 놈들이 우리를 1894년 이래로 갑오열한 같이 쳐들어올 때 이런 때의 역사는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씁니다. 땀으로 쓰는 게 아니라 피로써 과거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피로 쓴 역사는 적어도 이 후손들은 피로써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땀으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미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또 그 시기에 우리에게 순환을 겪는 그 시기에 가장 많은 민족적 영웅들이 탄생해요. 아주 평화로울 때는 별로 영웅 없어요. 훌륭한 문인들이 나오거나 훌륭한 시인들이 나오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어도 엄청난 그런 영웅들, 뭐 김구 선생 같은 분들 또는 이시영 부통령 같은 분들 또는 그 집안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사실 한 집안이 다 몰락해 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영웅들은 이런 난세에 이제 수도 없이 나와요. 뭐 전봉준부터 시작해서 뭐 안중근이나 아까 이봉창, 윤봉길 이런 의사들까지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게도 이 대한제국 전후사는 우리가 피로 쓴 역사다. 우리는 땀으로라도 열심히 그 진실에, 역사적인 진실에 육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 특별히 애를 써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가장 어려워서 아무렇게나 썼어요, 사람들이. 우리 아까 강단 교수들만 뭐라고 하시던데, 강단보다 더 아무렇게나 쓰는 데가 제야입니다. 별로 노력도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수도 없는 유언비어들, 역사 유언비어를 날조고 퍼뜨리는 데가 제야예요. 아주 명정한 정신으로 책상에 딱 붙어서 이걸 연구해도 알똥말똥한 역사를 뭘 그렇게 잘한다고 떠들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지, 나는 동네 안단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단이라는 말은 소설가 선생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안단이는 영어로는 미스터 로웰. 뭐든지 다 아는 척하는 사람. 표준말이에요, 안단이. 역사 안단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또 정치 안단이도 많고. 안단이의 역할은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 두 개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안단이들을 잘 가르치면 긍정적인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단이들의 홍보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실 우리 역신에 또 아마 동네 안단이들을 잘 가르쳐야만, 포섭을 해야만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첫 번째 첫 장면으로 들어가서 좀 더 올라가. 제목이 안 보여. 대한제국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맨날 대한제국 전후사를 강연 제목으로 걸어놓고 강연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대한제국 전기 역사만 했어요. 오늘 아마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후기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 갑진회란부터 카이로 선언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는데, 갑진회란이란 갑진년에 일본 놈들이 두 번째 침략을 한 거예요. 갑오년에는 갑오요란이 벌어졌고,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는 갑오요란이라고 안 되어 있고 갑오개혁기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도 갑오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 일이 뭐냐? 국왕을 무력화시키고, 두 번째 한국 군대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군대를 전쟁도 안 하고 없애버린 거, 무장해제시키고 해산시켜버린 거. 그 다음에 들고 일어난 2차 봉기로 일어난 우리 동학군은 고종의 밀명을 받았기 때문에, 밀명을 받은 순간 동학군은 국군이 된 거예요. 국군을 이제 아작을 낸 그 전쟁이 갑오요란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갑진년 1904년이 갑진년이에요. 그때 제2차 침범을 해요. 침략을. 그걸 갑진회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온 걸 일본 책이니 일본 놈들도 전부 전쟁을 했다고 써요. 근데 우리나라 책에는 갑진회란이 소멸해버렸어요.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주권을 내주고 갖고 한일 합방이 벌어진 것처럼, 한일 합방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이랬다, 이 식으로 돼 있어요. 병탕이죠. 집어삼킨 것이지 합병, 서로 뭐 조약을 맺고 합방한 게 아니에요. 그놈들이 먹어 치운 거지. 그리고 쭉 뒤에 후기 역사를 보시면 그래도 치열하게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힘이 붙이고 탄약이 떨어져서 그 막간의 그 시간적 인터벌에 있었을 때 그들이 이제 한 일
병탄을 하는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걸 내준 그런 어떤 흔적도 역사에 없다. 자, 우선 한 칸 올라갔어요. 더. 자, 일단 역사를 대한제국 전후사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1894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1945년 다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때, 광복을 되찾을 때까지, 광복할 때까지 50년이에요. 이 50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싸웠어요. 총 한 방, 총성이 멎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몽전쟁, 몽고가 쳐들어와서 37년을 싸웠습니다. 37년을 싸워서 일본 몽고놈들이 너희들이 졌다는 명목만 인정해주면 너희들의 토속을 다 보장하겠다. 토속은 땅과 강토와 속, 너희들의 제도, 왕조, 풍속을 다 보장하겠다. 그걸로 맞바꿔요. 그러니까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조건부 패배가 되는 거죠.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가지고 그들이 휩쓴 땅에는 모조리 자기 아들이나 조카나 심지어 자기 종까지도 왕으로 보냅니다. 왕조를 없애버려요. 그런데 고려만 유일하게 국가가 유지가 된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왜 그랬냐? 그만큼 오래 싸워서 그들과 조건을 내걸고 타협을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사적인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37년간 싸운 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싸운 거예요. 송나라는 얼마 싸워 15년 만에 망해버려요. 붙어가지고. 일본, 중국 놈들 원래 싸움 못 오잖아요. 고구려 때도 우리한테 엄청 당했으니까. 지금도 싸움 못해요. 지금 300만인데 중국군 지금 300만 내지 350만입니다. 근데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350만을 전국에 깔아버리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붙으면 우리가 이길 거예요. 우리는 60만인데 작은 땅에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병제라서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군대고 아마 붙으면 일주일만이면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일본은 3일만이면 이기고 쟤네들은 미사일도 없어요. 한 방울 가질 수가 없도록 미일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미사일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아마 중국하고 싸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미사일로 산사댐 부셔버리면 그거 산사댐 난리가 나면 그거 헌이라고 싸우지도 못해요. 걔네들. 주변을 군사력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능력만을 우리가 카운트할 뿐이죠. 옛날에도 무력으로 싸움을 잘했지만은 또 밥도 많이 먹었어요. 3배 정도 먹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국 남성들이 일본보다는 3배, 중국인들보다는 2배를 먹었어. 키도 그들보다 5cm 내지 10cm 정도 컸어요. 한국인들이. 근데 많은 사료를 보면 한국 남자 잘생겼다는 사료는 많아요. 근데 한국 여자 잘생겼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중국 여자, 일본 여자 잘생겼다는 사료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남자가 잘생겼다. 지금도 한국 남자가 일본에도 엄청 잘 팔려가고 전 세계적으로 잘 팔려가요. 한국 여자는 안 팔려가는 것 같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역사를 사건 끊어서 보면 안 된다. 50년 역사를 37년 싸운 항몽전쟁의 역사처럼 50년을 전체를 연장시켜서 봐야 된다. 그러면은 50년간 싸운 것이 되는데 우리는 37년간 싸운 것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싸운 전쟁인데 50년간 싸웠으니까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오랫동안 싸운 거죠. 싸워서 결국은 진 게 아니라 나라를 다시 되찾았어요. 만약에 맨날 패배만 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국사책에 되어 있는 것처럼 맨만 패배만 했다. 뭐 어떻게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되찾을 수가 없는 거지. 결국 이긴 것이 누적돼서 나라를 되찾은 것이다.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역사를 잘못 해석하게 되고 승리한 전쟁도 진 전쟁으로 만들고 왜 졌는지 분석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졌다면.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50년 장기 항전의 역사로 한국 근현대사를 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갑진왜란에 맞서 50년 장기 항일전쟁과 그 승리를 통해서 광복을 했다. 조선은 일제가 1993년 7월 23일 도발한 갑오왜란을 패망하고 대한제국은 1904년 2월 6일 일제가 제침한 갑진왜란으로 패망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7월 23일은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점령한 날입니다. 그건 이미 왕위 포로가 잡혔기 때문에 진 거예요. 졌고 그 말은 패망이란 말로 표현이 됐고 우리가 자진해서 주권을 내준 게 아니라 침략한 놈이 있어가지고 빼앗겼다는 소리가 다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월 6일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대한제국으로 다시 소생을 해요. 조선은 멸망했지만 대한제국으로 다시 나라가 서게 됐는데 그 다시 쓴 나라인 대한제국은 갑진왜란으로 멸망을 합니다. 갑진왜란으로 멸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지만 힘이 또 부족해서 패망을 하게 돼요. 두 번의 패망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갑오왜란으로 패망한 조선은 왕후 시해에 공분한 백성들의 의병전쟁을 통해 대한제국으로 부활했다. 한마디로 대한제국이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직접적인 사건은 민비 시해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왕의 부인, 아니 대통령 부인이 시해당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그러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남녀 좀비 동좀비하야 공자님의 유명한 말이죠. 남녀는 좀비가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에 대한 대우를 하려면 어머니도 같이 똑같이 대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과거에 급제해서 뭐 멸류관을 얻으면 부인에게도 다른 호칭을 주고 판서를 하게 되면 부인은 정경부인의 호칭을 주고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얘기에 나오는 남녀 동좀비하라. 그러니까 4대 성인의 경전 중에서 남녀가 동등하다고 규정을 하는 경전은 공자경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남녀 차별입니다. 혹독한 차별이 성경에도 불경에도 또 이슬람 경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심하니까. 근데 유교 경전에만 남녀가 동등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벼슬이 정경부인 벼슬이 내려간 겁니다. 과거 시험 공부했다고 그러면 그 남자가 똑똑해서 노력해서 것도 있지만 뒷바라지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과 같은 지위로 왕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왕후를 시해하니까 완전히 국부의 부인인 국모를 시해한 걸로 보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도 현재 대통령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조선 역사를 생각할 때는 왕비를 대단히 높게 생각합니다. 역사 시각을 바꿔갖고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분노 속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그 의병들을 어떤 분위기 배경을 삼아서 대한제국이 이제 건국이 되는 거예요. 자, 직접적인 사건은 그거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건국된 데는 사상적으로 준비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상적으로 준비된 건 첫째는 조선 중화론이에요. 중국만 중화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화란 무슨 뜻이냐? 문명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중국만 맨날 문명의 중심이냐? 우리 조선도 문명의 중심일 수 있다. 그 생각이 조선 중화론으로 결집이 됩니다. 250년 전부터 잉태돼 가지고 발전해서 중간에는 송시열 등이 조선 중화론을 펼 때는 시한부였고 중국의 진짜 중화국가가 들었으면 우리는 중화국가 노릇을 안 할 거다. 나중에 또 청나라에 대해서는 오랑캐니까 적대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선 중화론이 더 발전해서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동네 선비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청나라 더 이상 적대할 거 없고 대등하게 생각하되 청나라만 중화가 아니라 우리도 중화일 수 있다. 보니까 중화가 말이야 뉴욕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중화가 여러 곳이란 말이에요. 딱 깨어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중화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조선 중화론이에요. 조선 중화론이야말로 황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에요. 민국이라는 개념인데, 대한민국을 때 민국이에요. 영정조 시대부터 백성의 나라라는 개념이 조정 내외에서 계속 쓰입니다. 일반 백성은 안 썼는데, 근데 동학혁명기에 이르면 일반 백성도 민국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민국을 왕정만이 아니라 궁정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쓰는 개념이 되면서 대한제국기에는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기는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어요. 제일 많이 부른 건 대한국,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밤에 갑자기 대한민국이 떠올라갖고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한 게 아니라 대한제국기에 쓰던 우리 국호를, 대중적으로 부르던 국호를 그때 공증적으로 확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국사학자들은 몰라요. 제가 사료를 한 11개 정도 찾았어요. 대한제국기에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사료들을 신문에서 쓰고 잡지에서 쓰고 만세 삼창할 때도 쓰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할 때도 쓰고 대한제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누가 쓰느냐? 우리 국사 교수나 우리 같은 교수들이 쓰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구분하려고. 그냥 그때도 대한민국으로 부르면 혼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딱 4번 사용되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국제라는 데서 1번 사용되고 나머지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병탄할 때 맺은 1년에 3개의 조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제국이라는 말 쓰이고 그다음에 청나라하고 우리 할 때 대청제국 하니까 우리 할 수 없이 대한제국이라고 쓴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쓰질 않았다. 그리고 정부도 국채를 발행할 때 한자로 대한민국이라고 발행했어요. 통용은 안 됐지만 일본 놈들이 겁탈해버린 통에 대한민국이라고 정부도 쓰고 일반 백성도 썼다는 걸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안에 사실 대한민국에 어떤 대단히 중요한 맹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한제국을 계승하지 않았으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탈한 북한 같은 존재들은 그러겠죠. 역사를 모르면 통일도 못한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인지를 모르는 조선민주주의 대한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천황말을 이렇게 잘 듣는 천황폐하 말을 잘 듣는 조선민주주의잖아요. 대한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국호가. 그런 나라는 대한제국을 절대 개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는 나라죠. 그리고 갑진외란으로 대한제국 망해야 되는데 갑진외란으로 패망한 대한제국은 국민전쟁과 3.1운동, 광복전쟁의 40년 장기항전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종시에 분노한 만백성의 2달간 이어진 3.1운동, 만세운동의 함성 속에서 4월 11일 상해에서 창건이 됩니다. 2달간 계속 만세를 불렀는데 나중에는 무력투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4월 11일 날 상해에 다 국내외 인사들이 집결했으니까 3.1 만세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정은 26년 장기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카이로 선언을 쟁취 정식 대한민국 정부로 완성이 됩니다. 건국은 상해에서 4월 11일 날 건국이 된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4월 11일 날 대한이라는 국호를 채택하는 문제 가지고 논쟁이 많이 붙어요. 민국은 문제가 안 되고 논쟁이 붙어서 안 되니까 세 사람 뽑아가지고 별도로 토론을 합의문을 만들어 갖고 와서 결의를 한 게 12일 새벽에 결정이 났어요. 표결로. 그러니까 12일이라고 해야 되지만 역사 기록은 논쟁이 11일 날 시작됐으니까 그 오후에 11일로 4월 11일로 4월 10일이 이제 건국일이죠. 사실을 따지면. 건국절 논쟁과 관련해서 건국은 이때 된 것이고 더 이상 역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신도 못 바꾸는데 인간들이 좀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독립운동 전체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 김구가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는 걸 싫어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요약하면은 민항우가 죽어서 대한제국이 선 것이고
고종이 죽어서 대한민국이 쓴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3.1운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3.1운동은 고종이 죽어서 그 분노 속에서 생겨난 거니까요. 이 분노, 의분, 이것을 잘 읽어야 백성들의 그 뜻을 읽는 거예요. 아까 국민의 뜻을 읽는 국민사관이라는 건 그 학자의 의견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백성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나라들이 쓰는 거예요. 19세 말 제국주의에 의해 멸망당한 24개국 중 한국은 마지막 왕과 왕비가 둘 다 시해당한 유일한 나라다. 놀고 먹었으면 호의호식했으면 죽을 리가 없는 거죠. 끝까지 저항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해당한 거고, 또 국왕부처가 침략자하고 싸우다가 둘 다 피살된 예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까지 너무 째깔째깔 된장찌개 끓듯이 끓다 와갖고 국제적으로 한국을 비교를 못해요. 갑자기 국제적으로 한국이 나가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잘난 것처럼 감당을 못하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원래도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비교를 안 해서 그러지. 이제 비교해보면 국왕부처가 둘 다 피살될 경우가 없어요. 다 파리에서 호의호식하고 다 잘 살았지. 예? 아니면 막 월남 마지막 왕처럼 기집질 엄청나게 하면서 그냥 각시만 37명인가 5명 막 그래가지고 월남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종은 일본 놈들이 막 이상한 물을 칠해놔가지고 꼭 병신 같은 왕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 달리 보지만 월남 왕은 뭘 일본 놈이 칠했든 안 칠했든 그냥 월남 사람이 싫어해요. 마지막 왕이 그렇게 남봉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은 저 멸망한 24개국 중 임시정부를 세워 싸운 또 유일한 나라다. 임시정부를 가진 나라는 24개국 중 딱 하나예요. 그 당시 폴란드 망명정부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1946년에 가야 폴란드 망명정부 생겨나는 거고, 이미 이때 1919년에 망명정부가 들어서는 거니까 얼마나 선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항하는 그런 독립운동의 흐름은 있었어요. 월남이라 했는데도. 근데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건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망명정부가, 임시정부가 군대를 가진 건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한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나라 이름이 2번이나 언급된 유일한 나라다. 카이로 선언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독립이 보장되는데 왜 우리만 2번이 언급됐을까?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카이로 선언까지잖아요. 이 제목이 지금 부제가.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힌트를 주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2번이나 사람들의 그 세계 정상 국가들의 원수들의 머릿속에 임프레션이 박혀가지고 2번이나 들어가 있는지, 또 얼마나 외교 전략을 잘했으면, 무장투쟁도 잘했지만 외교 전략도 잘해서 들어간 겁니다. 한국 근대사의 요점은 2번의 패망과 2번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 근대사는 갑오회란과 갑진회란에 의해 2번의 패망과 국민전쟁을 통한 2번의 부활로 점철됐다. 첫 번째 부활은 조선은 멸망했는데 7월 23일 날 1890년 7월 24일 왕궁이 점령되면서 멸망했는데 패망한지를 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일본 놈들이 조선은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연막을 엄청 뿌려놔가지고 막 개혁을 하고 있는 줄 알아. 김홍진 1차 내각에서 막 개혁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근데 전봉준은 딱 알아요. 나라는 망했구나. 그러니까 물어봐요. 쉽게 너 나라가 언제 알았냐? 그랬더니 그때 알았다. 어떻게 생각했냐? 조선은 멸망했다고 생각했다. 왜 멸망했으면 그냥 우리하고 붙어 살지. 왜 가까이 싸우는데? 나는 조선의 멸망과 더불어 사라질 것이라고 각오했다. 아주 비장한 답을 하죠. 그게 이제 조서에는 나오지 않은데 일본 신문에 다 보도됐어요. 그 일본 놈들이 가서 찔벅거려서 자꾸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한지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 연막을 뚫고 진실을 본 거니까. 전봉준은 정확히 나라가 망한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걸 뚫고 새로운 또 나라가 민비의 죽음에 대한 의문 속에서 대한제국이 부활하는 겁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부활하고 망한 다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부활하는 거죠. 2번의 부활.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이렇게 이제 보면 폐기하고 이 시기를 독립전쟁기로 봐야 된다.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적어도 뭐가 되느냐. 가장 그 시기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독립전쟁이 숨겨져 버리거나 사이드로 밀려버려요. 가장 중심에 놓고 서술해야 되는 이 문제가 일본 놈들이 우리를 겁탈하고 있는 것만 쓰다 보면 역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독립전쟁이 우리 그 시기의 26년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전쟁, 독립운동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 기술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 일제 수탈에 옆에 붙어있는 어떤 부차적인 사건으로 독립운동이 아니라 중심에 서야 된다. 이 시기 역사에서 부각돼야 하는 것은 일제강점이 아니라 우리의 장기 항전이야 하고 우리 민족은 단 한순간도 일제의 한국병탄을 승인한 적이 없고 반대로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주권을 45년에 되찾은 게 아니고 이미 1919년 4월 11일 날 나라의 주권을 세웠어요. 다시 새로운 왕권적 주권이 아닌 국민적 주권을 세웠기 때문에 주권 타령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강토 타령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꼭 나라가 그 땅이 있어야만 그 나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땅이야 있죠. 일본 놈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땅이 없는 민족도 아닌데. 국내에서 50년 동안 육탄과 적혈로 독립전쟁을 벌려 승리한 점이어야 된다.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될 기술 내용은 메인스트림은 이것이어야 된다. 일단 대한제국의 이제 전기와 후기를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전기와 후기는 너무 파년이 달라서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관점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12년 10개월 12년 17일 동안 존속했던 제국이다. 이 두 개를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역사상 법률적으로 나라를 제국으로 왕을 황제라고 명문화하고 중국처럼 황제가 제천한 최초의 제국이다. 이 대한제국은 제천이라냐 하늘의 제사를 지낸 옛날에 태고대에는 뭐 동천이 뭐냐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속방이 된 이래는 한 번도 하늘 제사 지내는 걸 못해요. 그러다가 고종 황제가 처음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이제 황구단지는 잔해가 남아있는 겁니다. 최초 제국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헌법을 국제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초유의 헌법 대한국 국제 제1편 총 9개조로 되어 있어요. 제1조와 제3조는 각각 제국과 황제의 국제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홍범 14조가 무슨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교과서에 그렇게 써져 있죠. 그 친일파가 만든 그 홍범 14조가 어떻게 우리 헌법이니까 친일파 것이지 그게. 우리의 임금이나 우리의 유정자들이 만든 최초의 헌법은 대한국 국제예요. 헌법이라는 뜻으로 만든 거고. 그건 무효화. 그리고 1894년부터 95, 6년까지 발표된 친일파들이 발표한 모든 법령을 고종이 무효화시켜버려요. 아간망명을 하자마자 바로 무효화시켜버리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이게 이제 최초의 헌법입니다. 제국의 의미가 1조를 보면 대한국은 대한제국이라고 안 했죠. 대한국이라고 했어요. 대한국은 세계 만방에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요새 말로 쓰면 대한국은 세계 만방에 공인된 바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제국의 의미가 대국이 아니라 자주 독립에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녀석들이 또 엄청나게 시비를 쪼잘쪼잘하게 걸어요. 아까 말한 동네 안다이들 중에 무슨 조그마한 나라가 제국이라고 했냐고. 큰 대국이야 그러더니 그 작은 나라도 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독립 옆에 국가들이 다 대러시아 제국, 대일본 제국, 대청제국, 다 대영제국 그러는데 한국만 왕이라고 하고 있으면 자주 독립을 유지나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그 대등하게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방점이 자주 독립에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뭐 사만의 나라들을 다 통합했으니까 제국이다 이렇게 하는 논리를 쓰지 않고 자주 독립이라는 개념에 제국이라는 개념을 도출한 거예요. 제3조는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지니고 있으니 공법에 이른바 정체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더라. 정부를 세울 수 있다.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대한국 황제의 지위를 설명하고 있죠. 명문하고 있죠. 이 말은 중간에 2조가 있는데 2조는 거기도 그 제국 관련 이야기지만 거기는 대한제국은이라고 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딱 한 번 스스로 정부에서 낸 공문서 중에 딱 한 번 대한제국이란 말을 써요. 앞에 대한이란 말하고 제국이란 말을 합쳐서. 자, 제1편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1편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를 또 엄청 또 그 강단 안단이들이 씹어요. 전부 황제의 권리만 규정되어 있대. 어? 왜 국민의 권리는 하나도 없네. 그냥 독재하려고 전제하려고 그러고 있었다 이거. 그래가지고 1편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요. 제1편이라고 한 것은 기본권, 시민권, 대의제도 등을 규정하는 제2, 3편의 속편의 제정을 얘기해 두고 있다. 그러니까 1902년, 2년 이때 나온 이게 국제인데 바로 1903년 1년 뒤에 바로 1904년 2월 달에 일본 놈들이 침공을 하거든요. 더 이상 만들 2, 3편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 막아내는 게 더 급했죠. 그러니까 그 역사 사료 해석에서는 제1편이라고 1편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1편이라고 했을까도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2편, 3편에 속편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연구 중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미리 피로 쓴 역사를 함부로 땀으로도 못 쓰면서 함부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폄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기의 국가 발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기는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창건으로부터 1904년 2월 26일 갑진열한 도발까지 6년 4개월 14일 동안의 시기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교적 그래도 평화적인 시기예요. 러시아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일본의 침략이 잦아진 상황이다. 꼭 마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약간 그 일본 놈들의 공격이 소강 상태에 있던 때와 비슷한 시기예요. 그런데 2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마산포에 일본군 육전대가 상륙합니다. 1, 2만 명 이상이 상륙해요. 그러니까 9시에 고종은 그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받아서 전신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보세요. 두른 놈들을 바로 맞받아서 그때 한판 붙어야 되는 건지, 이 새끼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지 우리하고는 적대감이 없다고 하는 전문가 함께 이렇게 들으니까 이 새끼들이 러시아하고 싸워서 혹시 러시아가 이기면 손 안 대고 코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일본 놈들이 이겼더라도 아마 만신창이 승리의 가능성이, 피로스 승리라고 그러죠. 그걸 만신창이 승리가 됐을 때 그때 뒤통수를 치는 게 나을지 고민을 거듭했을 거예요. 근데 고종은 후자를 택합니다. 이놈들이 전쟁이 끝나고 만신창이 됐든 이기든 지든 그때 붙는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조선군은 전국에 걸쳐서 중립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려요. 좀 있다가 한 5, 6개월 있다가. 왜냐하면 여기저기 일본군들이 와서 주둔하니까 막 농작물 피해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일본군하고 막 실랑이가 붙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일본 놈들을 자꾸 자극하고 도발했다가 괜히 손해만 나고 우리 병력 손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식 싸움도 못 해보고 병력 손실이 있으니까 중립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요. 일적 간섭과 침략이 잦아진 이 6년 4개월은 국가의 근대화, 군사력 증강, 경제성장 등 모든 면에서 폭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다. 이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형태는 이때 다 갖춰져요. 대한민국의 중요한 형태, 서울의 모습, 모든 근대기업, 가스명수, 그때는 활명수였어요. 활명수가 나중에 가스 활명수였다 활다 빠지고 지금 가스명수로 됐는데, 그때 만들어진 동아약품 기업, 그때는 민씨가 있고 지금 딴 사람이 하던데, 또 그 당시 천일 제일은행이 오늘날 우리은행 이렇게 올라가면 천일 제일은행, 그때 근대적인 기업, 은행,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점들, 한정식 이런 거 다 그때 상품화돼서 만들어져요. 예? 후기 국민항전 시기는 이제 좀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 앞에 6년하고는 또 뒤에 6년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뒤에는 전쟁기예요. 이 전쟁기를 우리 국사책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안 오고 그냥 주권 넘겨준 것으로 오해를 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기가 선물로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주면 다시는 되찾지 못합니다. 줬으니까. 근데 그놈이 뺏어갔어. 끝까지 그건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빼앗겼어.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빼앗겼으면 힘이 강해진 어느 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긴 것과 준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후기는 치열한 전쟁,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과 의병과 국군의 피가 산하를 물들을 때예요. 후기는 1904년 2월 26일 갑진이라는 도발 시점부터 1910년 8월 29일 국치일까지 6년 6개월 3일 동안의 시기다. 어떻게 반토막에 딱 6년 이렇게 딱 나 있어요. 일제의 재침과 이에 맞선 피어린 국민전쟁의 시기다. 나눠질 수밖에 없는 시기죠. 전기 대한제국의 두 가지 주요 성과를 볼 필요가 있다. 네 가지의 성과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성과는 1. 입헌군주로서의 사상 초유의 근대국가를 건설한 것. 두 번째는 사상 초유의 민국, 백성의 나라를 건설한 것. 백성의 나라는 국민국가란 말이고 민국이란 말이고 이건 250년도 더 된 말이에요. 중화민국의 민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의 민국은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국은 공화국이 아니라 백성의 나라라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백성의 나라 국민국가는 영국도 국민국가죠. 여왕이 계신데 왕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백성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주인인 나라면 민국인 겁니다. 민국의 하에서는 왕정을 취할 수도 있고 공화정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민국, 백성이 주인인 나라는 국체가, 나라의 본체가 백성이란 소리고 그 본체가 백성인데 임금은 두 번째 문제예요. 임금을 두느냐 대통령을 두느냐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세컨더리한 문제다. 왜 이 말을 하느냐. 민국을 공화국으로 알고 헛소리하는 국사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승만 대통령도 헛소리 엄청나게 해요. 그 재헌의 과정에서 이게 공화국인지 알고 자유민주공화국 약자인지 알고 그러니까 설령 대한민국에는 국호가 우리 이승만 당시 재헌의 의장의 강력한 우김질에 의해서 국호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게 말할 수 있는 거 많거든요. 헛소리 많고 역사 안에서 헛소리와 틀리게 말하는 것이 우리 역사적 팩트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역사적 진실이 아니에요. 잘못 말한 것은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나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말했거나 그걸 찾아내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야 역사적 진실에 육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이야 민주공화국을 약자로 민국을 썼으니까 민국은 그런 뜻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 그 논쟁할 가치가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파트너가.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백성의 나라였다고 내가 책 제목도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내 두 번째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과연 백성의 나라였다면은 왕도 그렇게 생각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백성만 그렇게 생각하고 왕은 딴 생각했나? 아니면 서로 백성은 이게 우리나라라고 그러고 임금도 지 나라라고 그러고 서로 임금과 백성이 적대적이야. 그러면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백성은 생각했느냐? 임금은 생각했느냐? 서북간도 및 북은 각지 인민 등 여러 곳에 대한 치규. 이 치규는 상당히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간 건데 안중근도 이 치규를 읽어요. 자기한테만 온 줄 알아. 왜냐면 다 비밀리에 가니까 자기한테만 온 줄 알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분들에게 만주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갔어요. 서북관도니까. 1909년 3월 15일 날 갔으니까 12월 26일 날 하얼빈에 쏘아 죽이잖아요. 이 또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약 9개월 뒤에 이런 그 거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감동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종은 이 미리에서 민유방법론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라는 뜻이에요. 서경에 나오는
방법론을 인용하며 대한제국이 황제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만백성의 나라임을 대회에 천명했다. 그 읽어봐. 나 힘들어. 이건 읽어야 돼요. 대왕제가 말한다. 아, 짐이 조종이 크고 큰 터를 이어받아 짊어진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칠게 추락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는 나 인인에게 있다. 뉘우쳐도 어찌 구하리요. 짐이 실로 부덕하니 그대들 만백성이 누구를 옳게 여겨 믿는다고 하리요. 짐이 부덕하여 백성이 의지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나의 조종은 그래도 그대들의 선처랑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대들의 선조는 역시 나의 조종의 좋은 신민이 아니던가. 멀리 단군으로부터 기자에 이르기까지 팔성을 영유하사 신라에 이르고 고려에 이르고 대한에 이르니라. 아, 짐이 애통하고 상심하여 차마 말을 잇지 못하노라. 준동하던 이 섬 오랑캐가 긴 댐이 되고 도이라고 섬 오랑캐를 도이라고 그래 맨날. 북방 오랑캐가 아니라 섬 오랑캐. 큰 멧돼지가 되어 우리의 팔역을 먹으니 역시 저 군용이 이익을 쫓고 새해부터 그대들 만백성을 어육으로 만들고 있노라. 아, 짐이 얼굴 두꺼워 부끄럽고 부끄럽다. 짐은 임금이 아니던가. 짐이 제위 45년에 진실로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했으며 은혜로 백성을 공고하지 못하여 스스로 그 패망을 불러들였도다. 그래도 이미 망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들 만백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우임금의 유언에 있기로 민유 방본이라 했으니 이것은 나 한 사람의 대안이 아니라 실로 오로지 그대 만민의 대안일 뿐이라는 것이니라. 오로지 독립이라야 나라이고 오로지 자유라야 백성이니 나라는 곧 누적된 백성이요 백성은 잘 무리지을 수 있느니라. 아, 그대들은 그래도 심령을 하나로 만들어 우리 대안의 광복에 쓸 수 있어서 자선반대 길이 의뢰케 하라. 그대들의 몸을 튼튼히 하고 그대들의 피를 뜨겁게 하여 그대들의 배움을 닦고 이미 제 기량을 비장하거든 때를 기다려 움직여야 하니 망령되이 조급해하지 말고 게을러 늘어지지 말고 앞지르지도 뒤처지지도 말고 제 기회를 적중하되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내해야 큰 공헌을 이루리라. 아, 어찌 많이 구하리. 짐은 실로 부덕하니라. 개국 517년 3월 15일 태왕제.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강조할 것은 자유와 독립이라는 말인데요. 또 나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만백성의 나라라는 말, 백성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내가 설명해서 빠진 건 광복이란 말을 쓰고 있죠. 이게 나중에 이 마지막 이 사실칙 밀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미류로부터 나온 말을 우리 광복군 투사들이 다 모든 문서에 다 써요. 이게 이 말이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카이로 선언까지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자유와 독립이란 말이 들어갔는지를 카이로 선언 백날 읽어봤자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이 밀칙을 알아야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민유 방법론으로부터 고종은 대안이 나 한 사람의 대안이 아니라 실로 오로지 그대 만민의 대안일 뿐이라는 태제와 오로지 독립이라야 나라이고 오로지 자유라야 백성이라는 태제, 즉 나라는 곧 누적된 백성이다는, 즉 국가가 곧 국민이다 이런 태제를 연방 도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종의 이해 속에서도 나라는 백성의 나라인 거예요. 나는 그냥 그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이거나 또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 없어요. 여기. 이 태제들은 모두 다 대한제국이 황제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로운 만백성의 독립국가, 즉 자유독립의 민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료로 입증되듯이 대한제국기의 신문, 잡지, 정치지표 등에서 쓰인 대한제국의 대중적 명칭은 대한민국이었다. 대한제국은 상용된 적이 없다. 특별한 문서 두 군데서 쓰고 나머지는 친일파들이 만든 문서에 쓰였지 상용된 거, 늘 쓰는 말은 대한이나 대한국이나 대한민국이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개가 업적이 나왔죠. 네 개 중에 두 개가. 뒤에는 이제 세 번째. 아시아 제2의 군사 강국을 건설했다. 고종이. 광무 시효와 고종의 역사적 의미를 먼저 보자. 대한제국의 연호는 광무예요. 뜻 그대로 직역하면 빛나는 무력이야.
근데 고종은 높을 고자에 마루종자예요. 왜 이런, 고종은 사후에, 고종이 모른 때, 죽어서 모른 때 신하들이 붙여준 시호고, 광무는 자기가 한 거죠. 중국사에서 북송 황실의 강왕, 흠종의 친제인데, 흠종은 북송의 마지막 황제예요. 마지막 황제의 친동생이 왕은 못 되면 이제 황제가 못 되고 왕을 이제 주의를 주니까 광왕이었던 조군은 북송을 정복한 금나라를 피해 남하에 무력을 일으켜 금의 남진을 저지하고 남송을 세우고 송을 중흥시켜 연호를 광무로 삼았다. 광무의 사후 시호는 은나라를 중흥신 왕의 시호인 고종을 본떠 그대로 고종으로 칭했다. 그러면 대충 왜 광무와 고종이 나오는지 알겠죠? 왜 이 말을 하려면 그냥 고종이 신식군대 100명도 못 길러가지고 왕궁도 못 지킨 임금이라고 떠드는 국사학자도 있어요. 얼마나 무력을 경시했으면 그러느냐 이런 건데, 얼마나 무력을 중시했으면 연호를 빛나는 무력이라고 지었겠어요. 나중에 보면은 예산 투입하는 걸 보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몽땅 군대 유지하고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 데 써요. 대한제국 연호 광무와 시호 고종의 의미는 고종은 중국사를 참조해 국가 중흥의 의지를 담아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고종 사후 사관들은 은과 남송의 중흥 황제 고종을 본떠 시호를 조선을 대한제국을 중흥시킨 황제라는 의미에서 고종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학자들은 국가 중흥을 위한 고종의 전기 대한제국기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른다. 광무개혁은 고종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논문 읽다가 보면 광무개혁, 고종의 개혁이라고 안 쓰거든요. 기니까 광무개혁. 광무제 고종은 그래서 그 연호를 따가지고 이제 제를 붙여서 광무제, 걸륭제, 우리가 뭐 강희제 이렇게 붙이죠. 강희제 시대의 연호는 강희였어요. 강희제 이렇게 부르고, 걸륭제 시대의 연호는 걸륭이었어요. 예? 대한제국은 당시 아시아 2위의 군사 대국 강국이었다. 1900년대 아시아에서 일본 외에 3만 신식군대를 가진 나라는 없었다. 청국 신식군대는 청일전쟁에서 거의 괴멸당하고, 원세계의 잔존 청군은 1900년 의화단난 때 만주에 진출한 러시아군에게 진멸당해 창비화됐다. 청나라 군대 복장은 하고 있는데 화가 난 서태후가 군량미를 끊어버렸어요. 졌다고. 그러니까 병영을 이탈해가지고 소대 중대 단위로 이놈들이 마적대가 돼가지고 민간 약탈하고 다니고, 우리나라 관도에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또 그 군대하고 충돌해요. 그걸 청비라고 불렸어요. 풀을 청자 써서. 마적인데 청나라 군대 출신 마적들. 고종은 1897년 2월 1000여 명의 신식군대를 이끌고 아관으로부터, 러시아 공관이죠, 환호했으나 이들을 교관과 조교로 활용해 3만 신식군대를 육성했다. 환궁이라고 한 이유는, 환궁이라고 하려면 경복궁으로 돌아가는 걸 환궁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경복궁은 자기 아내가 시해당한 지역이라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경운궁을 수리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1년 걸려요. 그쪽으로 와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궁으로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리 왔으니까 환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첨단 병기를 외국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자체 제작하거나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에서 수입해서 무장시켰다. 무기의 자체 제작은 1901년 4월부터 기존의 기계창에 공장 50명과 서양인 기사, 엔지니어 4인을 채용해서 무기 제작을 개시했다. 보통 4인, 외국인 보면 뭐 그 한 대령 출신 늙어가지고 그 이제 미군이나 이런 데 쓸모가 없는 양반인데 그래도 무기는 잘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 사람들을 이제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이제 고용을 해서 무기를 제작했습니다. 무기의 종류는 모제르, 마우저, 레벨, 여러분들 봐도 요새 잘 몰라요. 저 맥심 기관총 하나 알 수 있겠네요. 예? 순행식이라 많이 쏘면은 막 엄청나게, 게이틀링 기관총도 알 수 있겠네. 저 게이틀링 회전포에 의해서 우금치에서 우리 동학군이 엄청 당하죠. 그때 게이틀링 회전포예요, 그게.
그리고 크룹 야프는 독일제고요. 우리 크룹, 현재 독일 크룹 그룹 있죠. 삼포 등 다양한 총포들이었다. 삼포는 박격포를 옛날에 삼포라고 불렀어요. 산에도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포라고 그래가지고 첨단 무역 확보에 국가에서는 절반을 쏟아부어 1901년까지 이미 총병력 3만 명을 넘는 군대를 길렀다. 1901년 국방에서는 1896년 대비 3.6배 증가했고 1903년은 5.2배로 증가했으며 1901년부터 국방비는 국가에서는 절반 41%, 2년에는 38%, 3년에는 39%, 그러니까 뭐 거의 38에서 40%를 국가를 전도시킬 만큼 군비를 쓴 거예요. 근데 뭔 놈의 군사를 그렇게 우습게 알아가지고 100명의 신직군들을 못 길렀다. 이게 시내에 돌아다니는 역사 유언비예요. 그야말로. 고종에게서 신직군대를 지급받은 1만 명의 삼포수들도 고려하면 4만 명 정도 된다. 18,000명 정도 됐는데 삼포수들이 총기를 다 나눠줄 수 없어서 한 만여 명 나눠줘요. 이 삼포수들이 조선 초기부터 사냥을 할 수 있는 특허를 얻는 대신에 전시에는 동원될 수 있는 병력으로 전환되는 걸 이제 서로 조건으로 해서 인정되어 왔는데, 이때는 화승총을 다 가지고 있어갖고 호랑이한테 많이 잡혀먹혔어요. 이제 신식병기를 처음으로 줌으로써 이제 호랑이도 제압하고, 이제 그들은 나중에 특히 그 봉오동 전투에서는 삼포수 대장인 홍범도가 삼포수 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안중근도 삼포수예요. 자기 직업을 삼포수라고 써놨으니까. 여순에 잡혀가지고 첫 번째 네 직업 뭐냐, 삼포수 딱 써놨어요. 근데 그때 삼포수는 다 의병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병이란 말은 차마 못 쓰고 삼포수라고 써요. 한국 병사의 개인적인 자질은 청군이나 외군 병사보다 월등히 우수했다. 밥도 두세 배 더 먹었다고 그랬죠, 아까. 1894년 밥그릇이 엄청나게 커요. 일본 놈 밥그릇 3배 이상 된다고. 외국 사람이 찍어놓은 밥그릇 사진이 많습니다. 일본 놈 거도 보고 중국 놈 거도 보고 한국 밥그릇을 비교해 놓은 거. 요강만 해, 요강. 밥그릇이. 1894년 조선을 방문한 오스트리아 작가 에르스트 폰 헤세 바이텍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 수비대의 장병 키가 5피트 9인치 175.1cm 이하인 자는 아무도 없었고 다 이상이었단 소리예요. 근데 아마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수도경비 사단 애들 봤던 거나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 우수한 명령을 특히 또 뽑았겠죠. 왕궁 수비대니까. 대부분 건장하고 우람했으며 영양 상태가 좋았다. 이건 1894년 지금 동학 농민 전쟁이 진행 중인 때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 사이에 4차례 조선을 방문한 이사벨라 버드 비샵도 A.B. 스트리플링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이 영국인이 성인 남자 1060명 대상 체격조사를 했어요. 그걸 인용을 해놨는데 뭐라고, 보고는 유사해. 조선 남자의 평균 시장은 5피트 4.5인치 163.84입니다. 최장신은 5피트 11.23cm 180cm 181cm 정도 되죠. 최단신은 4피트 9.5인치 145, 85였다. 코리아 앤 허 레이버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이 지금 한국 민족이에요. 일본보다 우리가 8cm 이상 크니까요. 일본 놈이 한참 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더 추월해가지고 훨씬 더 크죠. 손흥민하고 영국 놈하고 서 있으면 누가 커요? 대부분 손흥민이 커요. 어쩌다 한 번씩 손흥민이 작고 조금 작고 손흥민이 대부분 크다고. 잘 안 바꾸면 아무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동학의 확산. 1907년 당시 동학도가 200만이었는데 한국인들의 위생 상태도 좋았다. 왜냐하면 동학은 그렇게 위생을 중시했어요. 몸도 깨끗이 해야 되고 칫솔질도 잘해야 되고 방도 깨끗이 거처를 깨끗이 해야 되는 부터 동학도가 이제 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뭐 원래 그 입도할 때부터 찬물 떠놓고 이제 입도니까 아까 깨끗한 물 떠놓고. 박기호 씨의 치아는 이제 써놓은 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모든 한국어 양반들처럼 완벽하다. 모든 한국 국민은 훌륭한 치아를 가졌다. 부자든 빈자든 그들이 미소 지으면 똑같이 모양이 좋은 순백색 상하의 멋진 배열이 보인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은 바로 소금이다.
칫솔도 사용하지 않고 치열을 교정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매일 소금을 묻힌 손가락으로 이빨과 잇몸을 문지른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빨보다도 잇몸을 문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떠버리죠. 떠서 틀리해야 돼. 잘못하면 늙으면.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잇몸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빨만 되게 닦았는데 나중에 다 썩어버리더라고. 썩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잇몸이 망가지니까 이게 지금은 그래도 우리 의료보험이 5개까지 해준다니까 65세 이상은 그렇지만 옛날 2개밖에 안 될 때는 5개 이상 되니까 3개는 돈 내야 되니 700만 원, 800만 원 달라고. 자, 이게 한국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직접 사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서울을 갔다. 1901년 한국을 방문한 독일 기자 시그프리드 겐테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발육이 아주 좋고 건장했고 한국군 병사들은 신식군복을 입으면 일본군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였으나 일본군은 다리가 짧아 유럽식 제복이 잘 맞지 않아 보였다. 이게 숏다리라 먹으면 그냥 이게 총은 거의 질질 끌고 다니고 옷은 질질 이렇게 끌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외국인 눈이니까 뭐 거짓말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시그프리드 겐테는 박사예요. 박사 기사라고 기자. 단순한 우리나라 기자처럼 엉터리 기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박사인 사람 있어요? 나 한 명도 못 봤네. 아무리 잘 말해도 나중에 기사 나온 거 보면 반대로 나오면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고 막. 국군은 뛰어난 전투력은 해산 한국군이 대거 참여한 홍범도 장군의 봉우동 대첩, 김전인 장군의 청산리 대첩에서 입증된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와 북간도의 국제법적 영토주의를 고종이 확립을 했어요. 군사력이 있어야 이게 확립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제국은 3만 군대의 첨단 무력을 배경으로 1900년 울릉도와 독도를 1903년 8월에는 북간도를 행정체제에 편입해 영토를 확립하고 백성들의 보호 관리를 시작했다. 이해 당사국에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일본이 이해 당사국일 수가 있죠. 우리한테 일본 공사관에 다 통보했어요. 근데 시네마해내다 지들이 뭣도 혼자 지들이 걸어놓고는 우리한테 아무 통보도 않고 지들 독도는 저희 땅이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영토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 자체는. 그것도 1904년에 5년에 너일련역이 일어난 틈을 이용해서 살짝 한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거 1900년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한국 진위대와 간도관리사, 이 우리나라 지방군대를 진위대라고 신식군대를 진위대라고 불렀어요. 진위대와 간도관리사. 당시 이제 간도관리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 간도도지사죠. 도지사 이범윤의 충의대는 거듭 침입한 청비, 아까 청비 나왔었죠. 청비에 대해 연전연승의 간도를 지켰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 이순신 장군처럼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다 이겨. 그래가지고 간도를 사실 무력으로도 국제법적 주의를 지켜내요. 그래서 고종은 3만 신식군대를 배경으로 사천리 강역을 국제법상 영토로 확립함으로써 거기서 대항길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한 황제였다. 세종보다도 더 확장을 하니까 4천만 삼천리 강토라고 하는 게 사천리 강토라고 그때는 불렀고 그때 나온 지도는 모조리 사천리 강토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삼천리 강토로 일본 놈들이 삼천리로 만든 거예요. 삼천리라는 게 옛날 잡지도 있었어요. 청소년 잡지 일제 때. 일본 놈들이 한 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대한이란 말 못 쓰고 조선이라고 쓰고 한복을 조선복이라고 그러고 다 그때 그런 말을 쓰는 건 이제 일본 말 잘 듣는 거나 똑같습니다.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설립과 민족 간성을 육성했다. 간자 이제 방패 간자인데요. 민족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육성했다. 간부를 육성했다는 소리입니다. 일본 교관들이 1894년 7월부터 훈련시켜 동아권 진압에 투입한 200여 명의 교도중대와 조선훈련대는 교도중대를 확대해가지고 2,000명을 만들어요. 200명인데 2,000명, 10배 확대하죠. 이건 친일 교류군에 불과했다. 교도중대에서 개편된 친일 훈련대 친위대는 훈련대가 이름을 바꿔 친위대로 바뀌는데 민양호 시해에 가담했다. 우리 군대가 말이야. 우리 왕비를 죽이는데 포초를 더 줘요. 포초. 직접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칼을 쓴 거 아닌데 엊그제 또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SBS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어떤 PD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민왕훈을 시해 살해한 하수자가 거기 낭인이라고 나와. 낭인 아니고 일본군 미야모토라는 장교예요. 일본군 장교. 정식 군인. 근데 정식 군인인데 모르고 계속 그 국사 교과서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무라이 뜨내기 사무라이한테 죽은 게 아니라 일본 장교 미야모토한테 죽은 겁니다. 악양 망명호 러시아 교관들이 훈련시킨 장교들도 민족정기가 저조했다. 왜? 러시아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러시아 사람 말은 잘 들어도 우리나라 사람 말은 잘 안 듣고 괴리감이 있는 거죠. 1897년 11월 29일 군부협판 주성면의 주청으로 육군 무관학교를 창설했다. 1990년 7월 1일 개교해서 1898년 1회 200명이 입교하고 졸업은 128명 했고 임관했다. 속천과가 있었고 졸업과가 있었는데 1904년까지 495명 장교를 배출, 약 500명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무관 우대 정책을 썼는데 복잡한데 저 참의 소위의 그 연봉이 주임 6등하고 같고 저 밑에 보면 중장의 연봉이 대신하고 대등해. 장관하고 같은 장관하고 올려봐. 저 밑에는 대장 별 4개의 월급이 총리하고 같아. 이렇게 무대를 했어요. 뭐 고종이 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갖고 100명도 못 길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장안에 돌아다니는 허위사실들이에요.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 한국군 장교와 독립군 장교들은 사승관계, 스승과 제자관계에 있었다. 민족 장교들은 군대 해산 후 의병장이 되어 국민전쟁을 지휘했다. 1910년 이후에는 민족관성으로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끌었다. 이 대한제국 무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고종이 기른 사람들이 없었으면 독립군도 광복군도 불가능하고 광복전쟁, 독립전쟁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도 없고 간도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 간도 우리 땅이라고 하거나 독도 우리 땅에 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고종의 덕인지는 모르는 자들이 99%입니다. 고종의 덕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특히 1920년대 봉오동 청산리 독립전쟁은 대한제국 육군문학교 출신이 주도했다. 대한제국 신식군대와 육군문학교 출신 대한제국 장교들이 없었더라면 26년 독립전쟁의 수행은 불가능했다. 떨어질 게 아니야 자꾸. 신흥무관학교, 밀산무관학교 등 만주소재 무관학교의 교관은 99%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고 대한제국 무관학교 아무 광경론처럼 이해하거나 알고 있으면 잘못입니다. 이 두 개는 연결된 무관학교예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 장교들인 지청천, 이세영, 김창환, 심팔균, 양규열, 양승환, 이간직, 이장영 등은 신흥무관학교 교관, 이갑은 밀산무관학교 교장이었다. 1911년부터 신흥무관학교의 본교와 분교에서 길러낸 장교 수는 총수는 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8천명의 장교는 4개 연대 편제 약 18개 사단을 편성한다. 3개 연대 편성으로 가면 약 26개 연대, 6개 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고종이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장교 숫자죠. 독립운동에 나선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졸업생을 보면 1번 이동희 육군무관학교
무관학교 졸업생인데 첫 임정 군정총장, 우리 국방부 장관이죠. 첫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청천 장군은 잘 알죠. 강북군 사령관. 그다음에 3번 김전인 청산리 대첩을 이끈 양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영웅들은 대체로 다 한국군 출신이거나 대한제국의 한국군 출신이거나 무관학교, 육군 무관학교 출신들이다. 다 볼 수 없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 더 넘어가. 쭉 넘어가. 오케이. 스톱. 얼마나 무력을 열심히 길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아 이익에 그 무력을 뒷받침해 주려면 군량미도 있어야 되고, 그걸 유지시킬 병기도 사야 되고, 포탄도 총탄도 다 사야 될 만큼 부자야 되겠죠. 경제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근대적인 경제 성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대적이려면 자본주의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를 얼마나 빨리 일으키느냐가 그 당시 군사력 증강을 어떻게 빨리 뒷받침하느냐에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이후의 경제대국을 건설했는데, 조선의 초기 근대에 서구의 높은 근대를 접목시킨 고종의 9번 신참, 이건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간단히 뜻으로는 옛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참작해서 발전시킨다. 그 개화론자들처럼, 친일 개화론자처럼 하지 않겠다. 모조리 우리 것은 다 나쁘고 서양 것은 다 좋다는 식으로 하지 않겠다. 우리 것도 좋은 것이 있는 거죠. 그 당시로 따지면 우리나라 미장 농법이 세계 1위였고,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세계 1위였고, 우리나라 태권도가 지금 올림픽 경기 종목이 될 만큼 뛰어났는데, 그거 우리 거니까 다 없애버려요. 우리 거는 다 나쁘고 서양 건 다 좋고. 서양 것이라 다 좋은 거 아니고 우리 거에서 다 나쁜 거 아닌 좋은 것만 골라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광무개혁의 성과로 대한제국은 아시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해 있었다. 고종은 2236개소 국공립 사립신식학교, 각종 국립기술학교, 육군 무관학교, 여러 국군 훈련소를 통해 광무세대 국민을 육성했다. 광무세대 지식인들은 커저를 거기다 놓으니까 지식인들은 거의 다 독립운동을 한 반면 1907년 이후, 1907년에 우리가 교육권을 박탈당해요. 이후에 학교를 다니고 일제교육을 받은 자들은 전부 일제시대가 돼서 거의 한 사람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광무시대의 광무세대로 교육을 받고 큰 사람들은 전부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닌 사람 중에 어쩌다가 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상해에 합류하거나 중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합류한 사람들, 미국이나 중국, 그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다 또라이들이에요. 이상한 소리만 해. 전부 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 뭐 있는데, 또 집안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말았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정부는 일제 세대는 거의 다 친일화됐다. 대한정부는 식산흥업정책으로 근대적 시장제도를 창출하고 근대적인 농업, 녹충산업, 상공업, 근대기업을 진흥해 수백 개의 근대적 기업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건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에 내가 하나하나 기업들을 조사해서 연구하는 나열된 게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일제시대를 관통해 민족기업으로 살아남아 해방 후 한국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가령 고종이 설립한 대한천일은행은 돌고 돌아와서 우리은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활명수는 돌고 돌아서 가스명수가 됐다. 동아약품에 13도 지방행정체계가 그때 완성됐고, 서울의 근대적인 도시계획, 한국의 도시계획은 여기서 말하는 워싱턴 DC를 참조한 겁니다. 교통, 통신, 위생, 보건체제가 다 확립됐다. 저 넘어가서 밑에 보자.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서울 도시계획 직후인 1897년 비숍의 관찰, 앞에서 비숍 나왔었죠. 서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변화해 특히 남대문과 서대문 방향으로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최소 55피터 노포구 도로 양측에 깊숙한 석재 통로와 도래 후판으로 다리를 놓음으로써 콜레라의 근원이 되었던 지저분한 골목을 바꿔놓았다. 좁은 길은 넓혀지고 진흙탕 개울은 토장되었고, 도로는 이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없게 되었다. 탄탄대로를 따라 자전거가 질주하고 있다. 고속 사륜차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좋은 부지에 프랑스식 호텔을 세우는 준비가 진행되고 앞유리를 한 상점들이 많이 생겨났다. 거리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법이 시행되고 쓰레기는 이제 공공청소부에 의해 처리된다. 더러운 서울은 극동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바뀌는 중이다. 이 비상한 변화는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1896년 가을까지도 어둡고 비좁기만 했던 도로가 차츰 넓어지고 변두리 통로들도 개량되어 있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집을 허물고 이를 배성해주고 옛 도로를 복구하고 앞 뒷집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복구된 대로를 따라 초가 지붕이 대부분 기와 지붕으로 바뀌고 가옥상정은 전면이 말끔하게 단장되었고 아궁이에서 바로 길로 연기를 내 뿜어대던 굴뚝들은 이제 미제 등유통에 반짝이는 철판으로 만들어진 굴뚝으로 바뀌었다. 어찌고 저찌고 쭉 향해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놀라서 써는 거예요. 놀라서 자기가 한 번 더 와봤더니 서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4개월 사이에. 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혁이 진행되는지 알겠죠? 강무계획은 1905년 울사늑야까지 8년 동안 진행되었고 그 기한은 짧았으나 한국의 경제적 대도약을 가져왔다. 1901년 겐테 박사가 북경도, 동경도, 방콕도, 상해도, 서울처럼 전신과 전화, 전체와 전기동맹을 동시에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 서울 중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근대적인 서울이 수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인은 인력거를 타고 꿈을 대는데 한국인은 쌩쌩 달리는 전차를 타고 서울의 운막과 초가 사이를 누비고 있다고 감탄했다. 1906년 코리아 리뷰 발행인 호머 헐버트는 20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여행자는 물질적 변화들에 대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프레데릭 맥켄지는 캐나다 사람인데요. 1893년에서 1904년 사이,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단행된 대개혁 덕택에 한국은 깜짝 놀랄 수준으로 발전했다. 서울의 근대적 개조는 유럽 모조품 짝퉁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독창적 패치워크였다. 패치워크는 짜깁기에서 붙인 거예요. 근데 한국의 독특함이 살아있는 그런 패치워크였어요. 겐테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서울은 한국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이지 유럽식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는 비숍 관찰처럼 겐테가 말하기를 1901년 서울의 풍경이 진짜 철두철미 본연의 모습, 말하자면 중국도 일본도 아니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떠오르지 않게 하는 한국 본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실로 서양 제국의 발명품을 둘을 대규모 수도 교통을 용이하게 하는 데 활용하는 면에서 동양의 다른 모든 도시를 앞질렀다라고 말하고, 그리하여 서울은 본 모습이 점점 부서져 내리는 북경이나 본 모습이 희석되어 특징이 없어진 동경보다 진짜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동경은 서양을 너무 뻔 따라가다 짝퉁 서양이 된 반면 한국은 서양 걸 받아들여도 본연의 한국적인 것을 간직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형상은 서울 거리에서 보는 삶의 색깔들은 북경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그 형상은 동경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이 전체 위에 항상 새롭게 놀라운 사실을 매 순간 다시 회상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이국적인 어떤 것이 있었다. 독일말을 얼마나 어렵게 써놨는지 이 박사가 내가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한국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독일어입니다 이거. 지식인의 눈에 비친 당시 철두철미 본연의 모습을 한 서울과 본 모습이 희색되어 특징이 없어진 동경의 이러한 풍경 차이는 구본 신참적 근대화 정책 고종의 정책을 추진한 한국과 쓸개도 배알도 없이 서양을 맹목적으로 추정한 일본 사이에 가로놓인 질적인 격차였다. 본 따르고 배우더라도 우리를 잃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배우는 문제하고 아닌 것은 완전히 짝퉁과 배우는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소화해서 낸 것하고 소화도 안 돼서 소화불량이 걸린 짝퉁하고는, 이건 뭐 다른 시카고대 교수가 본 서울 1901년 서울을 갔다. 이것도 비슷해요. 넘어갑시다. 각자 읽어보세요. 1897년 당시 한국 재정 상태는 이미 크게 개선되었다. 대한제국이 가난해서 자멸했다, 몰락했다,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없을 진짜 국제적인 통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비숍이 조선의 우방국과 적대국이 모두 조선이 파산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반대로 조선은 1896년이 되어서도 파산하지 않았고
1897년 4월에 회계연대를 마감했을 때 탁지부는 150만 달러를 보유했으며 300만 달러 일본 차관 가운데 100만 달러를 갚았다.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1900년 2월 19일에 본국에 비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단순한 상금 상태에서 공업시대로 들어서는 데 이르러 한두 동양국가들과의 관계로부터 나아가 세계적 경쟁 영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업 단계를 넘어가고 공업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이. 아까 잠깐 시사도 했죠. 무기도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그 이전에는 심지어 신식군대 첫 한중대, 두중대 만들었을 때는 이게 견장 하나 못 만들어갖고 일본서 다 해왔어요. 군복도 못 만들어갖고. 근데 전부 군복을 3만 명의 군복을 만들려면 얼마나 큰 피복 공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복 공장은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전쟁 자본주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야시의 1904년 보고는 더 이제 비밀 보고는 더 아주 샤프합니다. 한국의 무역은 해마다 다소 소장이 있지만 발달의 추세가 현저합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빨리 이거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함의가 깔려있는 일본 공문서예요. 공문서. 자, 경제 고속 성장으로 정부 예산과 무역이 급팽창했다. 1904년 정부 예산은 1896년보다 3배 급증했다. 1904년 무역 총량은 1901년에 곱절이 됐고 1910년은 1901년에 3배가 됐다. 교육 상대국은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영국, 미국으로 다변화되었다. 옛날에는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다양해진 거죠. 뭐 지금도 우리가 주요 우리 수출 상대국은 이런 나라들이 현재도. 앵거스 메디슨의 이게 OECD 전문 통계학자로서 지금은 돌아갔습니다. 조금 전에 돌아갔는데, 조선은 1820년 1인당 GDP가 600달러로서 중국과 공동으로 동아 3위 국가였으나 1870년 604달러로 반등했습니다. 박정희가 뭐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70 몇 달러였다고 막 그 거짓말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건 지금 1996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추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할 때 1,500달러 정도 돼요. 1인당 국민소득이. 거기서 출발한 것이지 무슨 76달러에서 출발해서 수백 배 증가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지연해서 하는 소리. 이때도 이제 다 추산된 역추산해서 1990년을 기준으로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00달러였는데 중국과 공동으로 3위였는데 아시아에서 604달러로 1870년에 반등했어요. 중국은 540달러 계속 추락해버려요. 600에서 540. 중국은 더 어려워졌고 1911년 국민소득이 815달러에 달했습니다. 815달러는 1910년 경제력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속도로 계속 가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속도예요. 중국이 1913년에 552달러, 인도가 692달러, 일본이 1356달러, 필리핀이 911달러, 인도네시아가 839달러에서 아시아 4위 상황이었어요. 1910년에.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일제 병탄 이후에 관성에 따라 계속된 것이다. 일본이 뭔가 보태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끊임없이 1919년 3.1운동이 나기까지 수탈만 해갔습니다. 한 푼도 보탠 게 없어요. 도로 하나 투자한 게 없어요. 수리사업 하나 한 적이 없어요. 모조리 긁어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1906년부터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죠. 12월에 1906년부터 이제 통관부가 생겨. 통관부 시대부터 1910년까지 약 25년간 긁어가기 바빴다. 그러면 나머지 성장은 고종황제가 이렇게 해서 돌려놓은 그 동전의 계속적인 회전력을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여력이죠, 여세로. 1905년 15년 성과는 순전히 대한제국 시기. 여기서 뒤에 보면 1915년 만주 집결 대한독립의군들의 국내 진공투쟁이 계속되는 시점인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48달러였어요. 1915년에. 이 수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앞질러 일본 다음에 아시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상태였다. 그리스를 이미 추월했고 포르투갈하고 막 맞먹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경제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자멸했단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강해지고 있는데 이놈들이 부러뜨린 거죠. 1915년의 성과는 순전히 대한제국식의 고속성장의 여세로 달성된 것이다. 일제는 일제 을사 이후 1919년 3월 운동 이후까지 15년간 단돈 한 푼도 한 푼의 개발 투자도 없이 수탈에만 혈안이었다. 이 추세로 계속 갔더라면 한국은 1927년경 일본을 앞질렀을 것이다. 1927년 일본을 앞질러야 되는데 못 앞지르고 거꾸로 일본 오고 막 비슷비슷했다가 일제가 끝날 쯤에 일본 놈들이 우리를 2배 앞질러요. 2배가 되어버려 격차가.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났어. 6.25 전쟁이. 6.25 전쟁 때 우리는 폭삭 망했고 일본 놈들은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한국에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또 열람전이 벌어졌을 때 그놈들이 우리보다 더 벌었고. 일본어 자본주의는 전쟁 자본주의예요. 전쟁을 남의 나라가 해서 남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때 그걸 고열을 빨아먹은 놈들이라 지금 전쟁이 나는 데가 없잖아요. 그 옆에 나라들에서 일본이 뭐 팔아먹을 데가 없죠. 우크라이나 가서 팔아먹기 그렇고. 그러니까 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전쟁 나기만 지금 뭐 학수고대하고 있대요. 또 돈 벌라고. 하여간 민족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생각 구조가. 네 번째 마지막이고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국가 정통성 문제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상 초유의 근대국가 대한제국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소리인데요. 신친일파, 이영운동 신친일파, 그 사람들을 신친일파라고 부르는데, 신친일파는 근대적 성장은 일제 식민지 때야 비로소 개시되었고 조선은 가난해서 자멸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고 가치도 없다. 대한제국은 자멸한 것이 아니라 일제 무력 침략에 패망했고 근대적 성장은 일제 때가 아니라 대한제국 때 이미 개시되었다. 이 이영운동은 자꾸 일제 때야 근대화됐다고 자꾸 얘기해서 조선총독부의 덕을 자꾸 칭송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됐고 그들 조선총독부 때문에 거의 근접했던 국민소득이 2배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1944년에. 이게 조선총독부를 탓해야 되는 마당에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놈들은요. 자멸하여 주권을 타국에 양도한 나라는 되찾을 권리가 없는 반면 빼앗긴 나라는 여전히 되찾을 권리가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패망한 대한제국은 고종시에 격분한 우리 민족의 3.1운동을 통해 임시 대한민국으로 부활했고 문과 끈기의 광복전쟁을 통해 정식 대한민국으로 완성됐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계승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또 다른 국호, 대한민국, 그리고 국화, 국기, 애국가, 가사, 서울 도시구조, 근대기업, 심지어 대한제국 때 개발된 문화상품 한정식까지도 몽땅 계승했다. 그 명월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미 이때 명월관 비슷한 거 많이 생겨나요. 네? 따라서 민족사적 정통성과 항일 전통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다. 일제는 병탕과 동시에 일본 천황의 칙령으로 대한어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적 속방어 국호인 조선어 사용을 강요했다. 조선은 원래 속방의 나라의 국호니까 중국에다가 맨날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조선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일본에다 바치면 안 되냐? 그런 뜻으로 조선어로 바꾼 거예요. 속방 이름으로. 고종은 왜 조선을 버리고 대한어로 했느냐? 조선은 속방어 명칭이었기 때문에 기자조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이름인 한을 되찾는다. 대한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대한으로 바꾸더라도 다른 나라도 다 알아볼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정한론 알죠? 1875년에 나온 사전인지 5년에 나온 정한론은 한국을 점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본 놈들이 이미 대한국이라는 국호를 만든 게 1897년인데 7년 훨씬 이전에 10년 전에 정한론이라 한을 쓰죠. 또 청나라도 많은 군사충돌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를 가르칠 때 아직 조선군이었을 때도 한병이라고 해서 한병, 모든 요괴문서 한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도 우리를 한이라고 불렀고 우리도 우리를 한이라고 부릅니다. 강건터 대왕비에도 한이 나와요. 무지개 오래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탈리아라는 국호가
오랫동안 이탈리아 반도는 이탈리아 반도로 불려왔어요. 근데 이탈리아라는 국호를 가진 건 근대 국가의 처음이듯이 우리도 한을 국호로 가진 건 대한 제국 때 처음이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는 고종이 이런 말을 덧붙이죠. 우리가 한이라고 바꿔도 우리도 알고 밖에 사람들도 다 알 것이다. 이미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때부터만 한을 쓴 걸로 오해를 하지만 그때는 오해할 이유가 없어서 다 썼으니까. 조선옷이란 말 쓰지 않았고 한복이라고 썼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 옷이라고 생각했고 말을 했다, 그렇게. 그럼에도 3.1운동 때 만민이 동성으로 조선독립만세가 아니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므로 우리가 사수한 대화는 항일의 의미도 담고 있다. 대한이라는 말은 고종이 만들 때는 아직 항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3.1운동 때에는 못쓰게 한 것을 쓰는 거니까, 못쓰게 한 놈이 누구예요? 일본 놈이죠. 일본 놈이 항의하는 의미가 이미 대한에 붙게 된 거죠, 추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는 일제의 강요를 여전히 따르는 것이나 다름없고, 따라서 항일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대한제국을 제대로 아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해하고 지키는 데 기여한다. 남북간 민족평화가 정착한다면 남북관계는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관계와 유사해질 것이고, 독일 오스트리아는 말도 같이 쓰고 사전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나라는 두 개고 나라는 세 개야. 스위스도 65%가 독일인이거든요. 세 나라가 나누어서 사는데 아주 친해요. 문화적으로도 친하고 사회적으로도 친하고 말도 같아. 표준말이 같아요. 남북간에 그렇게 사는 날이 온다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생겨나. 북한을 정통성을 하더라도 뭐가 잘못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국호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하고 합쳐갖고 두 개를 쪼개는 식으로 국호도 새로 만들고, 이따위 식으로 학술 논문을 쓴 교수도 있어요. 저기 정신문화연구원,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뀐 교수가. 그래, 조한공화국이라고 하자고. 아이고, 참. 우리 대한제국 역사를 모르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가 정통, 그런 미래를 생각하니까 국가 정통성에 혼란이 와버린 거죠, 그 교수 머릿속에서. 나이도 많아요. 대한제국을 이은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이 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계속성 의미와 국호 창제 당시 3한 1통을 담은 대한의 의미로부터 통일국호도 당연히 조한민국이 아니라, 조한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죠. 통일의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데, 대한이란 말 안에는. 고종이 지목을 해요. 이 3한 1통의 개념으로 대를 붙이는 것이다. 자기를 크게 스스로 우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대한의 큰 대자는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체로 전부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전부 한. 그러면 통일국가야죠, 늘. 근데 우리는 지금 분단되어 있으니까 실은 소한민국이에요, 소한민국. 근데 국호에 대한민국이 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